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35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세 파트로 나눠서 시황이랑 가치평가 공부랑 이제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치평가 공부는 알차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관리도 이제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좀 생각해 봤는데 시황 파트가 조금 허술한 것 같아요. 좀 알차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뭐 S&P가 0.03%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움직임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장이 느린 날은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황 파트를 조금 더 뉴스들 중에서 다뤄볼 만한 뉴스들로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하는 식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뉴스를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파이낸셜 타임스 보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 그 다음 뉴욕타임즈 요렇게 세 개는 매일 보거든요. 그 외에 추가해서 뭐 이것저것 아티클들 읽는다든지 잡지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FOMC 같은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면 뭐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시황을 조금 뭐 파이낸셜 타임즈랑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요 세 가지 해가지고 그날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기사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눈에 띈 기사는 이제 중국 폭락 이후에 그런 여파로 이제 신흥국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이런 신흥국 주식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진입하려고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신흥국 주식의 약세는 이제 중국 주식과 연관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브라질, 인디아, 터키나 남아공 같은 그런 신흥국 주식들이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 주식에 비해서 특히 미국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356%를 10년간 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188%, 근데 MSCI 신흥국 지수는 그 기간 동안 66%밖에 못 냈거든요. 그래서 요 10년이 뭐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초반에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고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신흥국 중에 원자재 수출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흥국 주식들이 약간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중국의 여파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중국 여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달러 유동성이 약간 수거가 되면서 가장 먼저 신흥국부터 터지기 때문에 뭐 그런 여파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어쨌든 성장이 회복되면서 드디어 신흥국들이 좀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신흥국 주식들이 되게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차트인데 보시면은 신흥국 주식이 맨 밑에 거거든요. 요 분홍색이 S&P고 요 밝은 파란색이 이제 3개, 그 다음에 유럽이 초록색 뭐 그런데 전반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그런 비관주의가 너무 이제 과도하다,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해석은 좀 달라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신흥국 주식들이 언더퍼폼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왜 오를까요? 경제가 성장하고 뭐 기업이 성장하니까 그 하나의 저변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당연한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결국은 돈은 돈에 달렸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의 돈이 한정적이면은 주식시장은 절대로 우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나라의 화폐가 1조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나 뭐 대출 시스템도 없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1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화폐가 1조밖에 없고 뭐 대출도 불가능하면은 이 나라가 뭐 10%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화폐 단위로 따진 시총은 절대로 1조를 넘지 못하겠죠. 100%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물가는 디플레이션에 오겠죠. 국가의 생산력은 10%가 오르는데 통용되는 화폐는 그대로라면, 하지만 경제가 진짜 10% 성장을 하면은 국가는 그거에 맞춰서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가는 그에 맞춰서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좀 생기고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화폐 말고도 이제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용이겠죠. 만약에 1조짜리 나라에 은행 시스템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창출이 되겠죠.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조를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럼 그 은행은 또 요거를 누군가에게 빌려주겠죠, 대출을. 지금 뭐 지급준비율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 다 빌려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조를 B한테 빌려줘요. 그럼 B는 이걸로 또 소비를 합니다. 그 C의 물건을 사요. 그러면 C는 1조의 소득이 또 들어오겠죠. 그럼 또 1조를 은행에 저축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또 1조를 빌려줘요. 뭐 그런 식으로 돌고 돌면서 원래는 화폐 자체는 1조밖에 없지만 요게 이제 승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몇 조가 통용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돈을 갚으면서 대출이 없어지면서 그런 신용 팽창하는 부분도 없어지고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금리가 낮아지면 신용이 다시 팽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신용 사이클이고, 그럼 지난 100년 동안 주식시장이 우상향한 걸 보시면은 기본적인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초과적인 화폐 찍어내기, 그 다음에 부채의 성장,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금융위기 전까지는 이 화폐를 찍어내는 파트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금리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신용이 팽창하는 걸로 그렇게 주식이 우상향을 해왔죠. 근데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까워져 왔고, 또 부채 수준도 이제는 너무나 높아가지고 더 이상 신용 팽창이 불가능한 시점까지 왔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미국은 치트키를 쓰는 거죠. 바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폐쇄된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물건들은 동일하게 있는데 이제 화폐가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서 외부로 수출을 해버리면 됩니다. 미국 국내에 1000조 개의 그런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화폐도 1000조 달러 정도 있어요. 그럼 물건 하나에 1달러겠죠? 근데 1000조를 더 찍어내서 총 2000조가 돼버리면은 물건 하나당 가치는 이제 2달러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100% 늘어나겠죠. 하지만 곧 찍어낸 1000조가 국내에서 돌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달러가 통용된다. 그럼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런 치트키를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것이고, 이런 기축통화의 이점 때문에 MMT가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짓을 만약에 기축통화국이 아닌 그런 뭐 한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했다. 그럼 당장 화폐가치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그냥 높아졌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성장 여력이 적고, 그 와중에 미국은 기축통화로 그냥 치트키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치트키 여파에 힘입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을 띠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로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제 유동성이 흘러가면서 전 세계 주식들이 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머징 마켓이,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센티먼트에 달려있겠죠. 이미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뭐 사람들이 진짜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자기 현실적 예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말로 뭐 많은 투자자들이 뭐 신흥국이 진짜 잘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다 흘러가면은 실제로 신흥국이 아웃퍼폼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그런 치트키를 쓰고 있는 한은 미국 주식이 짱이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신흥국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냥 뭐 지금 수익률이 저조했는데 이제 살아날 거다 해서 이렇게 사면 안 되고, 왜냐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내고 뭐 그럴 때 뭐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경향을 띠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상품이나 국가들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뭐가 되게 저조했다, 그럼 이제는 얘가 좀 돌아오겠지, 그런 평균 회귀적인 생각을 좀 그런 편향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효율적으로 프라이싱이 잘 돼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 수준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처럼 어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서 그런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남은 옵션이 진짜 경제 성장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신용 팽창, 그러니까 부채를 늘림으로써 인해서 그런 성장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성장률이야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고, 최소한 부채 수준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용 팽창, 양적 완화, 이런 컨텍스트들을 다 살펴보면은 부채 수준에 대한 그런 디레버리징이 많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좀 신흥국에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레버리징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요번에 이제 뭐 내년 해가지고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또 금리 인상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나 뭐 하락장을 어느 정도 겪으면서 부채 수준도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때 저는 뭐 터키나 남아공
신흥국이나 뭐 그런 쪽으로 투자할 만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흥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신흥국에 이어서 중국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했거든요. 중국 주식의 어떤 장기 전망에 대해서 저희 의견, 그것도 이제 신용팽창이랑 중국 위안화의 어떤 기축통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랑 다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 영상으로 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주절주절 하는 것보다는 좀 정리해가지고 조만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 가치평가 공부는 이제 내재가치 4가지 요소 중에서 마지막 요소인 영구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구가치는 이제 영어로는 터미널 밸류라고 하는데, 영구가치라는 단어가 별로 저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회사의 가치를 추정하려고 하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다 추정해가지고 그거를 위험에 따라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다 더한 게 이제 기업의 적정 가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영구적으로 존속한다는 가정 하에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매년 해서 뭐 수천 년 동안 다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5년 10년 이후로는 너무나 부정확해가지고 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향후 뭐 5년 정도는 그렇게 1년 1년 구체적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6년차 이후로는 그 6년 이후의 연구 가치를 다 그냥 더해서 하나의 숫자로 두게 됩니다. 그게 이제 터미널 밸류라고 하고 연구 가치로 번역이 되는데, 저희가 이전에 제2장에서 실전에 꼭 필요한 투자 도구들에서 이제 현금 흐름과 시간 가치 계산 파트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5가지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보시면은 요 5번째 성장성 영구 연금 현금 흐름, 이거 말할 때마다 간장공장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5번 현금 흐름식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현금 흐름이 100만 원이라고 하고 무위험 이자율이 뭐 3%,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성장률이 뭐 2%라고 하면은 이게 0.03 빼기 0.02 하니까 100만 원을 0.01로 나눠버리면은 1억이 되겠죠, 가치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이런 공식 구하기 해서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설명도 드렸었고, 어쨌든 1년, 2년, 3년, 4년, 5년 차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정을 하고 6년 차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년부터 이제 영원히 그 가치는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터미널 밸류는.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가치평가의 이론적 가정은 영원히 지속된다. 근데 현금을 영원히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치 현금 흐름을 추정하면 6년 이후는 터미널 밸류로 계산, 10년치를 하면은 11년 이후부터 계산. 그래서 연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도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iquidation value, 그러니까 회사를 약간 해산시켰을 때의 가치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5년을 추정하면은 6년 차에 모든 자산을 그냥 매각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접고 그냥 매각하겠다, 그런 가정을 해가지고 자산의 그런 매각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어쨌든 터미널 밸류가 좀 낮게 나오겠죠, 영원히 성장한다는 가정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제가 방금 말했던 기업의 영업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서 아까 뭐 성장성 영구 연금 현금 흐름 공식 뭐 그런 거 써가지고 이제 가치 추정을 해볼 수도 있고, 세 번째 방식도 많이 보이는데 상대 배수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업계의 다른 회사들은 지금 뭐 현금 흐름의 몇 배수를 터미널 밸류로 뒀다, 그거를 토대로 지금 이 회사의 그것도 뭐 똑같은 배수를 사용해서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다른 영상들 보면은 요건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상대 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내재 가치는 지금 3장에서 배우고 있는 현금 흐름을 추정해가지고 지금 다 이제 현재 가치로 해서 더하는 그런 방식이고, 상대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4장에서 배울 건데 뭐 P ratio, PB ratio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금 시장 가격이 있는 주식들이랑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내재 가치 모델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력값을 상대 배수를 활용해 버리면은 사실상 내재 가치 접근법을 사용할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된다, 그러면서 어떤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번은 쓰지 말라고 하시고 1번 이제 자산들의 매각 가치를 계산하면 되고, 2번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기업을 going concern이라고 해서 계속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냥 계속 기업은 계속되는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의 연구 가치는 N년 시점에서 연구 가치를 계산하려면은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할인율 마이너스 연구 성장률로 나눠줍니다. 아까 전에 그 성장성 연구, 연금, 현금 흐름 그 말하기 참 힘든 공식 그거랑 지금 똑같죠? 근데 지금 이 기업이 영구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은 계속 재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세후 영업이익에서 재투자 비율을 빼고 뭐 재투자를 30% 정도 하면은 그 세후 영업이익의 70%를 이제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두고 할인율 마이너스 연구 성장률로 계산을 하는 거죠. 나눠서 그게 이제 연구 가치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할인율도 현금 흐름이 어떤 현금 흐름이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저희가 항상 기업의 가치, 그다음 주주의 가치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계속 봐왔는데,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잡음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양해 바라고요. 어쨌든 할인율도 배당금과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면은 자기 자본 비용, cost of equity를 사용해야 되고 할인율로, 그다음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용, cost of capital을 할인율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연구 성장률이 또 중요한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아무리 영속적인 계속 기업이라 할지라도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로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5%예요. 근데 어떤 회사가 10%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뭐 10% 성장률이 지속될 수가 있겠지만 이 회사가 10%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가정하면은 점점 갈수록 이 경제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는 99.9%로 수렴이 되겠죠. 거의 경제 규모 전체가 이 기업의 가치에 달하는. 그러면은 사실상 이 기업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과 동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성숙된 단계에 이른 기업의 연구 성장률은 무위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위험 이자율이 실질금리와 기대물가 상승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의 장기적인 명목 경제 성장률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위험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같은 얘기고, 근데 이렇게 국채를 바라봤는데 무위험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뭐 10년물 국채가 1.3% 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뭐 5년차 10년차까지는 많이 성장한다고 해도 그 뒤로 1.3%로만 쭉 영구히 성장한다고 하기엔 너무 낮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만약에 지금 사용하는 무위험 이자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코스트 오브 캐피탈도 너무 낮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자본 비용, 요 할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서로 상쇄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할인율 마이너스 연구 성장률에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위험 이자율이 너무 낮다면은 할인율도 낮아지고 연구 성장률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만약에 연구 성장률의 상한을 무위험 이자율로 이렇게 짓지 않으면은 할인율은 무위험 이자율이 낮아서 되게 낮은데 연구 성장률은 요 캡이 없기 때문에 되게 높아지면은 요 숫자는 되게 작아지겠죠. 요 분모가. 요게 너무 작아지면은 요 전체 식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그런 연구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고 기업 가치도 과대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모다랑 교수님은 성숙 단계 기업의 연구 성장률은 무위험 이자율을 초과해선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에 따른 위험도 전체 시장 수준, 그러니까 베타가 1에 수렴해야 되고 부채 비율도 산업평균 수준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은 자본비용 계산할 때 그런 부채 비율이 그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할인율이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성숙한 기업이 왜 영원히 이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성숙한 기업은 어떤 가정된 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투자를 계속 해야겠죠. 이걸 영원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재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 전체 1- 재투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러면은 세후 영업이익에서 오는 현금 흐름도 그에 따라서 낮아지겠죠. 재투자를 많이 하면은 당장 현금 흐름들은 줄어드는. 근데 이렇게 높은 재투자를 영원히 하면은 영원히 현금 흐름도 재투자 때문에 낮아지겠죠. 그래서 재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 분모 자체는 낮아지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재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후 영업이익에서 오는 현금 흐름도 낮아지기 때문에 분자도 낮아져서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ROC 개념이 코스트 오브 캐피털 자본 비용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터미널 밸류를 몇 년 차로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성장기를 얼마나 오래 잡느냐, 그거에 관해서 너무 오래 잡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미국에서 이제까지 그런 역사를 보면은 99%의 성장주들은 10년 미만의 성장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구 가치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내일은 이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다 합쳐서 내재 가치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루하루 약간 요소만 보니까 큰 그림이 잘 안 보이셨을 건데, 내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가치 평가 공부하는 거는 어쨌든 기본편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정말 개괄적으로 간단히 하거든요. 아마 내년에 이런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정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네 번째 요소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자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짜잔, 제가 드디어 66kg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가 66kg거든요. 66kg가 이제 전역할 때 2009년도 전역할 때 몸무게였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800g만 빼면 되니까 고기 2분만 빼면 되는데, 어쨌든 군 시절에는 이제 몸이 되게 건강했는데 지금은 내실 없이 살을 뺀 거기 때문에 지금 달리기도 하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 런클럽에서 이제 월가제 구독자분들이랑 달리기 챌린지 하는 거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오늘 1.75km를 달렸습니다. 딱 하루에 1.6km를 달리면은 30일 동안 딱 이게 목표치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보드를 보면은 이제 미국은 제가 첫날인데 한국은 지금 이틀째죠. 이틀째 지금 시간 아침 오전 시간이니까 뭐 2번 뛰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1등이 22km? 여러분 이거 서로 믿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거 차 타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리더보드에 올라온 분들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각자의 양심을 걸고 하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하루에 10km 뛰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 10km 달리기 대한민국 기록이 28분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건 선수들이 전속력으로 뛰었을 때고, 일반인이 1시간 정도 뛰면은 10km 뛰기 때문에 하루 10km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더보드에 계신 분들을 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는 아재 덕후 블룸버그 귀여운 깨구리 사진 하신 분이고, 2위는 정승우님. 정승우님은 딱 프로필 사진을 딱 보잖아요. 이분은 하루에 10km 잘 뛰실 것 같아요. 몸이 되게 핏이 갖춰져 계신 게 참 부럽다. 저는 오늘 1.7km 뛰고 헥헥하면서 비 오니까 이 정도 해야지 하면서 얼른 들어왔는데, 어쨌든 혼자 뛰었으면은 별로 뭐 그냥 재미없게 뛰었을 텐데 이렇게 함께 뛰니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초격자 투자법 책 이벤트 그 영상에 달린 그런 링크로 챌린지 가입하시면은 함께 뛰시고 나중에 책도 추첨해가지고 배송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통해서 어쨌든 함께 건강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겨울 되면 운동하기 힘드니까 지금이 딱 거의 막차죠. 어쨌든 오늘 신흥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치평가에서는 연구 가치에 대해서, 그 다음 달리기 한 거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